안녕하세요. 메모리 발표하게 된 카트리나입니다. 먼저 이제 메인 메모리랑 이 메모리를 관리하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랑 그리고 페이징 관련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캐시까지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인 메모리, 우리가 제일 익숙한 메모리인데요. CPU에서 이제 직접 접근하는 그런 기억 장치를 우리는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소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CPU에 바로 붙어 있는 그 레지스터에서 CPU한테 어떤 주소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0x08에 명령어가 있어 라고 알려주면 CPU는 메모리에서 해당 주소에 접근을 해서 그 해당 주소에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이 레지스터라는 거는 이 CPU가 어떤 명령을 처리할 때 필요한 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건데요. 이제 램도 일시적으로 그 휘발성 메모리로 이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긴 하지만 이 레지스터는 특히 그 명령 처리를 위한 그 주소랑 그 명령어 종류 딱 이걸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CPU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바로 CPU가 빠르게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 뭐 64비트 컴퓨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레지스터가 그 해당 컴퓨터에 있는 레지스터가 저장 가능한 공간의 크기, 그러니까 레지스터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의 용량이 곧 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비트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옛날에 16비트도 있었고 한데 요즘에는 64비트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MMU라고 메모리 매니저먼트 유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 메모리를 보호하고 캐시를 관리하고 이런 것처럼 CPU가 이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을 총 관리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명령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들이 메모리에 없으면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일단 첫 번째로 주로 하는 일은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매핑하는 일입니다. 이 논리 주소는 그 이제 프로그램 입장에서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 경로 절대 경로를 비교를 하자면 이제 논리 주소가 그 상대 경로 같은 느낌이고 물리 주소가 절대 경로 같은 느낌으로 비교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리 주소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딱 시작을 0으로 잡고 그리고 그 나머지 데이터들의 주소를 잡는 게 논리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주소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메모리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물리 주소예요. 근데 이제 메모리가 엄청 커짐에 따라서 이거를 이 주소 값도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소 값을 저장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리 주소가 등장을 해서 그 프로그램 입장의 주소를 따짐으로써 그 주소의 값의 그 범위를 확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논리 주소를 사용을 하게 되면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을 하는 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MMU가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MMU가 없다면 이 물리 주소에 직접 접근을 해야 하고 하는데 이게 그 실질적으로 너무 범위가 커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논리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리 주소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메모리 용량을 초과를 하더라도 프로세스를 다 잘라가지고 페이징으로 해서 그 필요한 부분의 페이지만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서 그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그래도 이제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세스에 그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MU 자체에서 프로세스한테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쓸 수 있어 라고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말고 다른 영역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트랩을 발생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트랩이라는 게 이제 너 여기 접근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랑 리미트 레지스터가 있는데 베이스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프로세서의 시작
주소가 어디인지, 그 시작 주소가 어디인지를 저장해둔 게 베이스 레지스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스의 총 크기, 길이를 저장한 게 리미트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프로세스가 접근 가능한 영역은 베이스 레지스터부터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의 리미트 레지스터만큼을 더한 부분까지를 접근 가능하고, 그 영역 밖을 접근하려고 하면 트랩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값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자 모드에서는 수정할 수 없고요, 커널 모드에서만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를 할당하다가 실제 메모리 크기보다 더 큰 메모리를 프로세스한테 할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페이징, 아까 앞에 나왔던 그런 경우인데, 이제 가상 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앞에 논리 메모리를 써서,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징 같은 그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징을 쓰게 되면 메모리 과할당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프로세스를 실행하는데 내가 쓰려고 하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럼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 폴트가 페이지 폴트가 발생된 그 페이지, 그러니까 없는 페이지를 디스크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디스크에서 찾았는데 걔를 이제 메모리에 올려야 돼요. 메모리에 올려야 이제 프로세스가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메모리에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에 꽉 차 있으니까 그 중에 다른 프로세스를 아예 종료시켜서 그 빈 프레임을 얻어서 그 공간을 써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딱 사용자가 봤을 때 이미 실행 중이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종료돼 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미 갑자기 끊어버리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를 하더라도 걔를 종료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쓰느냐? 스와핑을 씁니다. 이제 프로세스 하나를 swap out, 잠깐 그 디스크에 스와핑 영역으로 빼놓고 이제 그 빈 프레임이 생기면 그 공간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 그 페이지를 넣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페이지 교체, 그러니까 스와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메모리가 다 찼을 때 거기서 더 할당이 필요하면 그때 이미 실행 중이던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를 swap out, 이제 디스크에 있는 스와핑 영역으로 보내서 빈 공간을 확보하고 그 빈 프레임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 페이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딱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있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 우리가 필요한 그 페이지를 디스크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제 딱 걔를 가져올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메모리에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메모리에 빈 프레임이 있으면 그냥 갖다 넣으면 돼요. 갖다 넣어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없어요. 그러면 이 빅팀 프레임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버려질 swap out 될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swap out 될 프레임을 선정을 해서 걔를 이제 여기서 디스크에 기록한다 했는데, 이게 그 디스크에 있는 스와핑 영역, 그러니까 임시로 잠깐 내려가 있는 그 영역에다가 빅팀 프레임을 옮기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 어디가 물리 메모리에서 내보내질, 이게 아니라 가상 페이지가 물리 메모리에 어느 위치에 맵핑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그 페이지 테이블을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빈 프레임이 생기니까 그 빈 프레임이 위에서 가져온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던 페이지를 올리고 또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하는 방식으로 페이지 교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게 보면 어쨌든 앞에서 보면은 그 맨 처음에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디스크에 가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 페이지를 가져와야 되고요. 또 이미 있던 그 페이지를 빅팀 프레임으로 선정이 되면 그 빅팀 프레임을 다시 디스크 영역으로 옮기는 과정, 이렇게 총 두 가지의 IO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IO라는 작업 자체가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그 페이지마다 변경 비트라는 걸 줍니다. 근데 이 변경 비트라는 거는 이
들어가 있는 그 페이지가 그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를 나타내는 그 비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셋 1비트가 셋인데요. 이 셋으로 설정이 되면 얘는 디스크에서 가져왔을 때랑 그리고 지금이랑 내용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압 아웃을 할 때 디스크에 그 내용, 변경된 내용을 저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변경 비트가 0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는 맨 처음에 디스크에서 가져올 때랑 내용의 변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굳이 라이트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경 비트 하나를 줌으로써 디스크에 I/O 작업을 하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 있습니다.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페이지 폴트가 계속 발생할수록 계속 그 I/O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페이지 폴트를 줄이는 알고리즘을 쓰는 건데 이제 크게 B4랑 Y4랑 이제 OPT, LRU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좀 변형된 게 많은데 일단 이 세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Y4는 First Burster 가장 간단한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교체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있어요. 그 이상현상이 하나 있는데 메모리에 이제 페이지 프레임 개수를 여기는 지금 3개를 할당을 했고 여기는 4개를 할당을 했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지면서 오히려 그 페이지 프레임이 많이 할당되었을 때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이프 방식이 제일 구현도 간단하고 하지만 이 페이지 폴트가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상한 현상들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OP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구현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OPT는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다 알고 있어야 구현 가능한 건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현 불가능하지만 다른 이제 이게 가장 최상의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똑같은 메모리 페이지 프레임이 할당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들의 성능 평가할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LRU 이게 이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제거하는 건데 이게 OPT와 성능이 좀 유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지금 최근에 사용된 페이지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부터 쳐내면서 페이지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페이지 폴트가 가장 덜 발생하기 때문에 입출력 I/O 작업이 적어지고 그래서 오버헤드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인데요. 캐시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임시로 저장해두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CPU는 엄청 빠르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느리기 때문에 이 속도 차이에서 그 중간에서 그 속도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는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SRAM과 DRAM이 있죠. 근데 이제 DRAM 같은 경우에는 숙전기랑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SRAM은 플립플랍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SRAM이 좀 더 빠릅니다. 자세한 거는 못 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플립플랍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SR 플립플랍, D 플립플랍 이런 게 있는데 이제 1비트를 기억하는 그런 회로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쓰면 이제 이 소자로 SRAM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는 그냥 크게 이렇게 3가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L1부터 L3로 갈수록 그 용량은 커지는데 느려집니다. 그래서 L1 캐시 같은 경우에는 그 CPU 코어 내부에 들어가 있어서 엄청 빠른데 용량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어 부분이랑 데이터 부분으로 분리가 되고요. L2는 얘보다 용량 크고 살짝 느리고 L3는 용량이 더 큰데 더 느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 같은 경우에 CPU에서 이제 레지스터한테 받은 그 명령어 주소를 캐시한테 있냐고 물어봐요.
이거 가지고 있냐 했을 때 캐시한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캐시 hit으로 돼서 캐시에서 그냥 바로 명령 가져와서 쓰는 거고요. 없으면 이제 주기억 장치에 하드디스크나 뭐 SSD 가가지고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캐시에 필요한 명령어가 캐시에 있을 확률을 늘리려면, 그러니까 즉 캐시 적중률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주기억 장치가 느리기 때문에 여기 최대한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그래서 캐시 적중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 지역성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 지역성이라는 거는 이제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기억 장치가 있으면 그 안에서 1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그 1부터 10을 그 10번 접근할 때 1부터 10을 각각 한 번씩 균등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접근할 때 그 1부터 10이 있으면 이쪽만 와다다다 접근하고 저쪽만 와다다다 접근하고 이런 걸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돌아가게 되면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장치 내에서 연속적으로 일정 부분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크게 멀어지지 않은 선에서 그 가까운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참조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시간 지역성과 공간 지역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 지역성은 최근에 참조된 주소는 곧 다시 참조된다. 왜냐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나 프로그램에 그런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참조됐으면은 곧 다시 참조되는 그런 특성을 시간 지역성이라고 하고요. 공간 지역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현재 최근 이제 딱 참조된 주소랑 인접한 곳에 있는 주소의 내용들이 다시 참조되는 그런 겁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그 일정 영역에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할당이 되면 그 인접한 부분의 주소들을 그 인접한 주소들을 다시 참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캐싱 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 캐시에서도 이제 캐시에 빠르게 접근하고 캐시를 빠르게 탐색하기 위해서 캐싱 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제 캐시에 저장을 해도 그 캐시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모두 다 완전 탐색하면서 찾는 것은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목적으로 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캐시가 유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캐싱 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캐시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료 구조가 그 집합이나 맵 이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캐싱 라인에서는. 그래서 이때 캐싱 라인에서는 캐시에 그 저장되는 그 데이터도 저장을 하지만 그 데이터가 그 어디에 있는지 그 메모리 주소까지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 메모리 주소를 저장해서 살짝 그 앞에서 나왔던 페이지 테이블처럼 그런 테이블과 비슷한 걸 사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주소를 저장을 해서 딱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할 때 메모리 주소로 빠르게 캐시 히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그 키밸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데이터가 밸류이고 그 메모리 주소가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로 빠르게 접근을 해서 캐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캐시 히트인지 캐시 미스인지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캐싱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묶어서 저장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매핑, 연관 매핑, 집합 연관 매핑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직접 매핑은 그 순서대로 그 메모리 주소를 캐시 라인에 그 순서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0번은 0번,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근데 4번을 봤는데 캐시 메모리는 4개예요. 그러면 4는 다시 0, 5는 1 이렇게 그 블록 번호를 캐시 메모리의 총 개수로 나눈 거에 나머지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게 이제 직접 매핑 방식입니다. 그리고 연관 매핑은 그 비어있는 곳이나 아니면 가장 오래된 라인을 교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오래되거나 어디가 비어있는지 보려면 처음부터 캐시를 탐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위에 비해서는 캐시 히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위에 두 개를 합친 집합 연관 매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집합을, 그러니까 캐시를 여러 개 셋으로, 그러니까 집합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해당하는 메모리 블록을 그 캐시 집합에만 매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집합 내에서는 그 집합은 좀 캐시 전체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 매핑을 사용을 해서 그 캐시 히트율을 좀 높이려는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어디 캐시 영역이고 어떤 메모리 영역은 어디 캐시 블록이고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어서 가장 위에 장점들을 좀 모아놓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아래는 이제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메모리, 캐시 메모리, 레지스터 이렇게 갈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용량은 작아지는데 가격도 비싸지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